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학계와 공직 모두에 몸담고 있으며 집에서 뛰노는 8개의 발도 있을 겁니다. 엘리아나 파산티는 비냐민 지역위원회 국제 업무 담당자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실제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엘리아나 파산티는 다리 놓는 이의자 이야기꾼,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과의 연결을 강하게 옹호하는 인물입니다. 여기는 JNS 애슐리와 엘리아나 파산틴의 1대1 인터뷰입니다. 엘리아나, 쇼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애슐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만났죠.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툭 던진 말들이 뭔가 특별했어요. 그래서 정말 흥미가 생겼고 당신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행사에서는 그럴 수 없었으니 팟캐스트에 초대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했죠. 고마워요. 저처럼 당신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주에 간단히 소개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그래서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태어났어요.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고 가끔 샤밧에 슈레 차로 갔어요. 유대인 학교는 다니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이스라엘과 유대교에 열정적이었지만 모든 지식을 갖추진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발레단 발레리나로 춤을 추기 위해 이스라엘에 오셨고 아버지 만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언젠가 꼭 알리아를 하자고 약속을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11살 때 헤르칠리아 피투아우로 알리아를 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이스라엘에 왔어요. 저는 이스라엘과 연결을 느끼지 못했고 알리아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당시 환영도 적었고 네페쉬, 베네페쉬 같은 단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여기 마음에 드냐고 물었지만 저는 정말 싫다고 했어요. 18번째 생일만 기다리며 그때 집에 돌아가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살 거라고 했죠. 뭐가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캘리포니아가 너무 좋았고 제 삶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제가 알던 모든 것에서 저를 뿌리째 뽑아버린 게 싫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언어를 가진 낯선 나라에 오게 된 것도 싫었어요. 저는 그냥 마쉬맥멜리아나 같은 단어만 알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런 연결감도 느끼지 못했고 여기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16살이었고 저희가 헤르칠리아 피투아흐에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곳은 바로 해변에 있어요. 저는 서핑을 했고 동네 귀여운 남자애가 제 서핑보드를 빌리러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남자애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라고 하셨고 저는 그냥 서핑보드가 필요한 거라 했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는 결혼했고 제가 군 복무 중 그는 미치나흐 담츠베이 예시바 준비 학교인 브네이 다비드에 갔어요. 이건 새로웠어요. 우리는 헤르칠리아, 피투아흐, 테라비브, 후출라브만 알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호텔 방문도 1년에 한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가 저에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예시바에서 라브쿡을 배우며 유대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저는 예시아나 요시, 유대 사마리아나 웨스트뱅크가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그와 동문 샤밧에 갔다가 그 지역을 좋아해 이사했고 유대 사마리아의 첫 언덕 정착지를 세웠어요. 정착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슈빔 중심지를 떠나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지금 질문 좀 할게요. 우선 이게 몇 년도였나요? 이건 1996년이었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는 분들과 저를 위해서요. 언덕 꼭대기가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동적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미친 근본주의자라는 인상을 받거든요. 맞죠? 헤르칠리아 피투아우 출신 두 아이처럼 수도와 정이 없는 트레일러나 자동차, 카라반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언덕에 올라왔을 때요. 그리고 여기가 언덕 꼭대기인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유대 사마리아의 지형을 잘 안다면 이 지역이 매우 언덕이 많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을 중심에서 살다가 더 멀리 가고 싶으면 다음 목적지는 언덕 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덕 꼭대기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해발 3,000피트 언덕 꼭대기에 오르자 여러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부 이스라엘 국유지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토지 강탈이에요. 아랍인들이 천천히 들어와서 이스라엘 국유지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슬로 이후에 이건 오슬로 협정 이전이에요. 그전이에요. 그리고 제 말은 이건 그전이에요. ABNC로 분리 전입니다. 맞아요. 바로 ABNC에서 분리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다시 이리 마을 도시 계획으로 돌아가 볼까요? 설립 가문들은 여기가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큰 도시가 될 것이라 결정했어요. 그들은 전국에 건설 계획만 세웠어요. 그래서 다음 언덕이나 다음 동네로 옮길 때가 되면 그들은 이 산들에 와서 살 젊은 부부들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파리, 샌프란시스코, 헤르칠리아, 피토아흐에서 이 언덕에 왔고 부모님들은 너희 미쳤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파리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지만 우리는 고속도로로 1시간 운전해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와,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고 있다고 느껴요. 2년 후 우리는 다음 동네나 언덕 꼭대기로 이사했고 이 모든 것이 알리 마을의 도시 계획의 일부예요. 정부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예수부도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자였어요. 예전엔 수도도 없었고 카라반 밖 물탱크만 있었어요. 수도가 들어와도 정의는 없었죠. 지금은 와이파이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게 더 불편하대요. 하지만 그 목적은 마을의 중심 경계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국가 땅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집 뒷마당에서 강, 바다,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정말 정말 풍부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30년 전에 알리 마을로 오게 된 이유와 과정이에요. 수도 없이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그건 1년 정도 간헐적이었고 저희는 10년간 카라반에 살았어요. 그때 아이들이 있었나요? 이사 당시 임신 중이었고 지금은 아이가 8명이에요. 수도도 없는 상태에서 임신하셨던 거군요. 네, 그리고 수도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때는 물이 있었어요. 저는 제리캔 같은 걸로 샤워를 했고 밖에서 물을 가져와서 쿰쿰을 켰어요. 주전자요? 저는 당신이 하는 일을 별로 믿지 않아요. 네, 물론이죠. 당신은 좌파 정부 집권 시기였어요. 그게 하나의 아이디어였죠. 그건 정말 흥미로운 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 잘 알지 않는 이상 그런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정부는 유대와 사마리아 정착촌을 지지해 왔어요. 아마도 그들 역시 그것이 우리의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전략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훌륭하고 또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의 시 경계 안에서 살면서 불법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살던 지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곳엔 아랍인들이 있었지만 당신이 그들을 내쫓은 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국가 소유의 땅이었고 근처에 사는 아랍인들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아서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땅에서도 쫓겨난 아랍인들은 없었어요. 67년 이후 로도 넓은 땅이 많이 남아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80%는 그냥 열린 땅이에요. 정말로 그냥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아리 에일리 마을의 일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3,50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곳에는 고고학적 유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건 저희가 트레일러에서 10년을 보낸 후에 제 시누이와 시동생이 건축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 집을 설계하는 걸 도와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깨달은 건 이 언덕 꼭대기 트레일러에 살면서 개척자가 된 듯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을 믿는다면 이제는 이 땅에 정착할 때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자리를 잡고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지을 때인 거죠. 트레일러는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집도 철거될 수 있다는 건 잘 몰랐지만 그게 저희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저희는 시동생, 시누이와 앉아 있었어요. 그분들이 약 10년간 카라반에 살았으니 이제 예쁜 타일과 멋진 주방이 필요하겠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심장부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집의 기반 시설을 시작했어요. 그 집은 실로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실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이자 한나가 기도했던 곳, 미쉬칸과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369년간 집 기반 시설을 시작하며 수백 개의 도자기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저는 바르일란드에서 고고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베개 커버에 도자기 파편을 담아 바르일란 대학교로 가져가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자기 연대 알아봐달라 했더니 교수님은 제가 두세 조각만 줄 아셨어요. 제가 베개 커버에서 도자기 조각을 꺼내 교수님 책상에 올리자 교수님이 이거 불법이에요? 라며 놀라시고 저는 우리 집 뒷마당에서 나온 거예요. 라고 답하자 교수님이 어디 사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일린에 살아요.
아일리는 대제사장 엘리하 코헨 이름을 따 지었고 실로를 내려다보며 탈무드에서는 부콜 하로이로 불립니다. 고대에는 순례자들, 즉 올라 레겔이 사방에서 실로에 있는 미시칸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미시칸이 마치 첫 번째 성전과 같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서요. 첫 번째 성전 이전 12지파의 중심지였고 예루살렘과 다르다고 탈무드에 설명돼 있어요. 약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와서 제물을 바칠 때 예를 들어 6월절에는 바로 그 자리 실로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기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성막 즉 미식함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예,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릇에서 먹으면 그 그릇들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릇을 깨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노탈이라는 개념 때문인데 그릇을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3500년 전 유대인 가정에서 나온 깨진 그릇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뒷마당 곳곳과 실로를 둘러싼 모든 산들에는 바로 그 시기와 똑같은 종류의 도자기 조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시누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봐요, 우리가 이걸 발견했어요. 집들을 발굴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실로에서 여호수아 시대 집을 발굴했고 그 설계도를 가져왔어요. 이를 사방방 집이라 부르며 우리 집 스타일이에요.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온돌과 수도가 있고 여호수아는 없었어요. 중요한 건 연결된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으면 창문으로 실로가 보여요. 식사 후 손님들에게 그릇을 깨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했어요. 그릇을 치우거나 설거지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 집 창문마다 다른 역사적 풍경이 보이고 아이들은 성경 중심지에서 사는 특권을 이해하며 자랍니다.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 거예요.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실로에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제가 당신을 데려갈게요. 제가 왔어요. 창밖을 보면 실로가 보이는데 그때 뭐가 보이나요? 저게 텔이라는 인공산이에요. 그곳은 여러 역사적 층이 쌓인 고고학적 유적으로 위에서 보면 유적임을 알 수 있고 현대의 고고학적 발견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영화관이 있는 건물도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예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주차장에는 버스들이 있고 곳곳에 깃발도 보여요. 우리 집에서도 그걸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실로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요, 실로에는 사람들이 살았고 바르 코크바 시대까지 유대인, 이후엔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거주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비잔틴 시대 서기 324, 638년 유물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모두 성막이 있던 곳을 향해 있어요. 한나와 사무엘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요. 1922년 덴마크 탐사대가 첫 발굴을 했어요. 이 시기는 영국 위임 통치 시기로 그들은 한나, 사무엘, 성막을 찾다가 비잔틴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올바른 방향을 알게 되어 실로에서 유물을 발굴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실로는 이스라엘에서 확실한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그곳이 맞아요. 예를 들어 다윗이나 사무엘의 무덤은 실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실로는 유물도 있고 성경 구절도 있고 실로라고 적힌 비문도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모두가 그곳이 바로 그 장소라는 데 동의하고 있어요. 와, 알겠어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자녀가 있다고 하셨는데 몇 명 있으세요? 저는 자녀 8, 손주 4명 있습니다. 와, 손주까지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녀들을 이 분위기, 이 환경에서 키우신 거군요. 그동안 같은 집에서 계속 지내오신 거죠. 10년은 카라반에서 이후 20년은 우리가 지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당신처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나요? 아니면 지금은 모두 전국에 흩어져 있나요? 우리가 카라반에서 집으로 이사했을 때 꿈의 집은 창문을 통해 역사가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제 남편은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길. 우리에겐 욕실과 침실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하자마자 피스나우가 우리를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약 12채의 집이 지어지고 있었고 피스나우가 대법원에 가기로 해 베니미엔 지역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우리 모두 법정에 가서 집 철거 소송을 받았어요. 집엔 10년간 철거 명령이 있었고 그때 뭔가 해야겠다고 느꼈죠. 그래서 우리는 텔아비브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가 말하길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집이 철거된 후에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돈에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했죠. 우리는 우리 집이 철거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무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들이 우리 집을 철거하면 알리의 모든 집도 철거해야 해요.
우리는 알리의 다른 곳처럼 대우받아야 해요. 우리만 골라 법정에 가자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소송하는 이유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관료주의, 특히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합법화 과정이 매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법정에 갔을 때 우리 집은 불법이었어요. 개인 소유 팔레스타인 땅, 조사된 땅, 이스라엘 국유지, 그리고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평화 지금 피스 나우 이 소송을 걸기 전까지 문제 없었어요. 조사를 해야 했어요. 정부가 조사를 해야 했고 조사를 마친 후에야 그들은 제 도자기 조각 시절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쫓아내고 집을 철거하려는 시도는 멈췄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정부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이 철거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스라엘 정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파산틴 가족이고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며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대법원에서 우리 집이 철거될 거예요. 그래서 블루 라인 위원회가 와서 조사를 했고 분명히 이 땅을 이스라엘 국유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 국유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 10년은 정말 길고 히브리어로 하즈바라라고 불리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고 가족으로서 함께 했어요. 당신처럼 꿈에 그리던 집으로 이사하고 모든 돈을 쏟아붓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어요. 특히 10년 동안 카라반에서 살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 꼭대기에 살고 있어요. 그 느낌은 오 세상에 이 집이 정말 우리 것일까 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노력하고 저축한 모든 것,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그렇죠? 저는 그게 깨달음임을 알았고 종교인이라면 모두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해요. 실제로 소유한 건 없고 진짜 내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 처했을 때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결심했어요. 우리가 이걸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이해했어요. 저는 새 집에 단순히 이사하는 게 아니라 이곳이 가족의 집이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이 집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이해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투어 가이드로 일했고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이후엔 개인 회사를 운영하며 아이들과 집에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알겠어. 문은 열려 있어. 우리 삶에 관심 있거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 뒷마당에 오고 싶은 분 모두 환영입니다. 저희 집 전망대에서는 강, 바다, 실로까지 모두 볼 수 있어요. 마카비와 그리스인 첫 전투와 마지막 전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누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이슬람 모드인에 있습니다. 아니요, 모드인에도 있습니다. 전투가 8번 있었고 2번은 제 창문 밖에서 벌어졌어요.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창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 꿈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이었어요. 제 반에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달라고 졸랐어요. 부모님께서 우린 유대인이라 하누카를 축하하고 맨홀에 불을 밝힌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이해할 거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미래의 뒷마당에서 세상에 어떻게라고 했어요. 여기는 마일레 마나로 마카비인과 그리스인의 첫 전투지입니다. 여기는 하르 하초르로 마지막 전투가 있던 곳입니다. 저희는 거실에 큰 창문을 만들었어요. 소파 한쪽에선 이 전투, 반대쪽에선 다른 전투를 볼 수 있어요. 하누카 첫날 밤마다 그리스인 마카비인 코끼리 귀 의상을 입고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재현해요. 저에겐 정말 특별해요. 어릴 땐 크리스마스 트리를 원했지만 제 아이들은 하누카를 기다려요. 모든 게 창밖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저희는 단체를 초대하기로 결정했고 버스에 가득 탄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커피 마시며 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같은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가지면 안 되며 그래서 반대 신념을 가진 분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정착민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엔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베르크 하셈 합법화 과정이 마침내 완료됐지만 수년이 걸렸어요. 와, 당신 포함 10가구가 있었다고 하셨죠. 네, 우리 모두가 법원 소송에 참여했었어요. 알겠어요. 이 부분이 궁금해요. 왜 그 언덕 꼭대기를 특별히 노렸나요? 아니면 여러 언덕을 노렸나요? 아니요, 여러 곳이요.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요. 그건 다 그들의 전략의 일부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자로 불리는 기분이 어떤가요?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혹은 어떤 거짓말을 들어왔는지 말이에요. 당신처럼 시온주의자로서 어떤 기분인가요?
남편도 군대에 복무했고 자녀들도 군대에 복무했고 본인도 군대에 복무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전히 복무하고 있어요. 저는 밀루임 예비군 복무를 숨겼어요. 이 나라에 헌신하고 세금도 내며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의 더 위험한 곳에서 저를 헤르체고빈에서 보호하려던 거죠. 맞죠? 이스라엘 조직이 당신을 쫓아오게 된다는 걸 이해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느꼈고 지금도 느끼는 건 고통이에요. 정말 상처가 돼요. 왜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않으세요? 왜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당신을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왜 굳이 일부러 저를 아프게 하려고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고 이스라엘 정부도 그것을 지지했어요. 저희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집을 짓기 위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정부가 저희 집을 곧 철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 오라고 들었고 여기 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 언덕 꼭대기가 마음에 드네. 내가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도시 국가 이스라엘 계획의 일부였어요. 오늘 저를 아프게 하는 건 뭘까요? 제 본업은 이 지역의 국제 데스크 디렉터이고 미국에 자주 출장을 가요. 저는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에 있어요. 신문을 집거나 뉴스를 보면 다들 이 끔찍한 정착민들 얘기만 해요. 정말 당신도 그들 중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그 끔찍한 사람들은 누구죠? 저도, 제 아이들도, 이웃들도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는 제재를 가하는 곳들이 있어요. 평범한 시민들은 세상에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범한 시민으로 세금도 내고 군 복무도 했어요. 말씀대로 잠시 성경 이야기와 우리의 성경적 권리,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유일한 유대인 국가도 제쳐두자는 거죠. 이스라엘이 방어 가능한 국경을 가질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0월 7일 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는 곳 옆 아랍 마을에서는 매주 금요일 무아진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녹음해 번역을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아랍어를 배워 읽고 쓸 순 있지만 말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만 크게 외치는 건 알았어요. 그들은 시온주의자와 유대인을 죽이러 가라고 외치며 마치 옳은 일처럼 행동했어요. 그 지역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말은 아랍인들이 그런 것에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85%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10월 7일 이후 모두 하마스가 ISIS임을 알게 됐어요. 즉 ISIS가 가까이에 있는 셈이죠. 하마스 지지를 느껴본 적 있나요? 그들에 대한 지지가 7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늘었다고 느끼셨나요? 하마스에 대한 직접 지지가 아니라 점진적 지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고 통계와 여론조사가 증명할 거예요.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 더 분열되고 더 분리된 느낌을 받으셨나요? 예전엔 유대인과 아랍인이 어느 정도 함께 어울리지 않았나요? 서로 더 많이 교류했나요? 80년대 인티파다 이전을 보세요. 실로의 이웃들은 서로 결혼식에 참석하고 함께 일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실로에는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 모든 아랍 아이들을 아는 소아과 의사가 있어요. 모두가 그 의사에게 왔고 그분은 모두를 돌봐줬어요. 첫 번째 인티파다 이후로 그런 일은 거의 멈췄고 두 번째 인티파다 이후에는 완전히 멈췄어요. 저는 10월 7일까지 이 지역 이스라엘인과 아랍인 그리고 이스라엘인 왓츠앱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도 있었고 대화도 있었고 여행도 있었고 소풍도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아랍인들 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증오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조차 아주 어릴 때부터 살인과 증오, 테러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들은 우리 적들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 탓으로 돌려요. 저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상을 봤어요. 전 세계에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특히 정착민들이 아이들에게 증오와 폭력을 가르치고 선동한다고 말하는 걸요. 그리고 제 생각은 늘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매일 이야기하거나 교육의 일부로 삼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며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 국가를 목표로 집중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웃 마을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국유지에 불법으로 심은 올리브 나무들도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나무에 오르거나 올리브를 따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 나무들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랍인들이 와서 올리브를 따지 않아도요. 왜냐하면 올해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면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올리브나 나무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니까요. 아이들에게 이웃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의심도 가르쳐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들이 다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고 평화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외 단체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평화의 장애물이라 해요. 저는 그들에게 이 방에서 저만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제 삶이기에 여기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오신 걸 환영해요. 차 창문이 플라스틱인 건 돌이 던져지기 때문이에요.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남편이 총을 소지해요. 우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예, 우리는 카메라가 많은 폐쇄 커뮤니티에 살지만 아랍인 마을 주변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엔 카메라, 보안, 경비원, 출입문이 없어요. 아무도 들어가 해를 끼치지 않으니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큰 빨간 표지판이 있고 들어가면 살해당할 거라고 해요. 그건 국제사회가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얘기는 피하려 했지만 꼭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가 크게 변했고 두 국가 해법도 개념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 90% 이상이 그게 이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세계 대다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지지한다. 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두 국가 해법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함께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건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예요. 그리고 그건 실질적으로는 당신을 집에서 내쫓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실제로 의미하는 바죠. 미국에 가서 의회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가장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나쁜 의도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피일위원회 때부터 계속되어 온 생각이에요. 그렇죠? 두 국가 해법이라는 개념이요. 거의 그렇죠. 그분들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을 가장 지지하는 이들마저 왜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1936년에도, 1947년에도, 오슬로에서도, 2000년에도, 2008년에도 효과가 없었는데 왜 지금 10월 7일 이후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분들은 지도를 보거나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고 전망대에서 라말라를 보거나 지도를 보면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처럼 A, B, C가 하나의 큰 덩어리임을 알 수 있어요. 발라간, 제 생각엔 그걸 보면 두 국가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불가능해요. 특히 10월 7일 이후 저는 유대인 국가가 하나뿐이며 여기가 우리의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국경을 가질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10월 7일 이후에는 더더욱요. 제 집에서 텔아비브가 보여요. 매일 헤르칠리아와 해변이 보여요. 우리를 죽이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강에서 바다까지는 이스라엘 국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해요.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팔레스타인 경찰은 4만 5천 명이지만 사실상 군인입니다. 경찰이 RPG를 들거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받지는 않죠. 우리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무기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 그 교과서들도 없애야 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평화를 증진하고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 전에 우리가 밟아야 할 단계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두 국가 해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들은 아무런 지식도 없고 이 지역에 가본 적도 없으며 지도를 펼쳐본 적도 없어요. 지난 2년간 잠들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대화가 아니고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 합병을 지지하시나요? 저희는 합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합병은 남의 것을 합치는 뜻이니까요. 알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법과 주권 적용에 대해 이야기 중이에요. 당신이 실제로 이 지역에 와본다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간츠 주지사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대 지역 의회와 유대 사마리아 전체를 대표하는 예샤 의회 의장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무법 상태라는 점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와 비슷하죠. 아랍인들은 자유롭게 행동해요. 예를 들어 하이웨이 60번 주유소에서 누군가 후무스를 먹다 머리에 총을 맞는 일도 발생해요. 그들은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서 고속도로에서 미친 듯이 운전해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산악 대수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지역에는 이스라엘 식수의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베라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가 석회암을 통해 바로 식수로 스며들어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의 수원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법 상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C구역에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면 모두에게 더 크고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1967년 이후 확장되지 않았고 이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60번 고속도로 차량의 70%가 팔레스타인 차량이며 우리 지역 주지사도 이 도로 전 구간을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유대 사마리아 주지사 예슈빈 및 각 공동체 대표들이 있습니다. 시장들이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분들도 손이 묶여 있어서 모두가 이 크고 복잡한 무법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고 테러를 없앤다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더 밝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걸 믿는 이들만 제외하면 누구도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없어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답하기 어렵다면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아마 당신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어떤가요? 만약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스라엘 법을 적용해서 그곳이 아파르트헤이트가 아니게 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아랍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들을 통합해서 알다시피 이스라엘 시민으로 만들어야 할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은 여전히 A, B, C로 나뉘는데 사실 이제는 정확하지 않아요. 당신이 말하는 건 C 지역에 대한 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스라엘인들은 현재 그 지역 60%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60, 80% 사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권이 거의 완전한 AB 지역. 맞죠? 그들은 이미 지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는 약 8만 10만 명의 아랍인이 거주합니다. 진 그들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선택하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파르트헤이트도 아니고 160만 명의 아랍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8만 명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 말에 따르면 A와 B 지역이 사실상 팔레스타인 국가로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저는 그 지역이 국가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랍 문화를 조금만 알아도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군이라고 부르고 지역을 군으로 나눠요. 가족 단위로 차물로드로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헤브론 지역은 아리엘 지역과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문화, 가족, 사람 모두 다릅니다. 그들끼리도 서로 싸워요? 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 단위로 나누고 군의 책임자가 있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은 그들은 거의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건설하는 대신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만 걱정하고 있죠. 각 군이 경제 발전하고 사람들이 운영하면 모두에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요. 주권 계획이요. 간츠 주지사님도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분들도 주권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법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이 무법 상태를 끝내려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뉴스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정부가 통과시켰다는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에 대해 논의한 건가요? 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뉴스를 챙겨보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약간 오해했었거든요. 맞죠? 저는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를 합병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마치 주문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해 왔어요. 해결책을 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10월 7일 이후로 확실히 달라진 현실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 국가, 하나의 유대인 국가, 우리만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국경, 성경적 고고학적 유산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거짓 이야기를 만들고 아랍인들이 우리의 유산을 파괴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이크를 쥐고 있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우리의 유산을 지우기 위해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도 워싱턴에서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안전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엔 아랍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도 번영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고 먼저 테러를 해체해야 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단계에 도달한 후에는 자라서 우리를 죽이라고 교육받는 4살짜리 아이들을 다시 교육해야 해요. 이후 군수들이 지역을 운영하게 되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매우 부패한 정부이고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작은 단계들이 필요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밟아야 할 작은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들이 민주주의 안에서 스스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준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워싱턴에 대해 언급하셨죠. 워싱턴에 대해 조금 여쭈어보고 싶어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희는 워싱턴에 친구가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모두의 진정한 친구이며 주변 인물들과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 대다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우리의 성경적 유산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의 중심지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생각에 대통령과 가까운 고위급 관리 10명 정도를 만난 것 같아요. 1년 동안 실로에서 그들에게 투어를 해줬거든요. 피트 헥세스, 마이크 존슨, 더그 버감 등 모두요. 수년 동안 저희를 찾아온 방문객들이 정말 많았고 저희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마이크 허커비, 그가 이스라엘에 온 첫 주에 우리는 그를 허커비 주지사로 알았고 지금은 대사로 알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실로라고 하신 분이 이스라엘 첫 주에 아내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러 실로에 오셨어요. 성막이 있던 곳,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의 발상지에서 우리는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날 어디서 기도하든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한나와 실로에서 비롯됐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있어요. 폴라 화이트,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의 중심지에 살 권리를 이해하고 믿으며 그 지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에서 민주당원들과 만나면 공통점을 찾으려 해요. 그게 다음 질문이었어요.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 행정부 출신이 있었나요? 네, 그들도 실로에 왔나요? 실로에는 오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들을 시청이나 시에서 만나며 보통 1시간 정도 대화하고 그들은 1시간 이상 머물지 않아요. 그들은 라말라, 엘비라, 라와비에 가요.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모두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게 제 다음 질문이에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행정부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특히 유대와 사마리아를 양당의 문제로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는 양당 모두와 협력합니다. 민주당, 공화당과 함께 일합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친구들인 공화당, 성경적 중심지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큰 포옹 같은 따뜻한 환영을 느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회의를 하고 민주당원들도 분명히 초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정치 지도의 오른쪽이나 왼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중동의 변화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요. 바로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함으로써요. 우리는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싶고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오고 싶고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끔찍한 폭력과 테러를 끝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측 지점에서 직접 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미래가 있다고 믿어요. 지금 누구에게 가장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명만 고른다면요?
미국 대중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인가요? 텔아비브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둘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둘 다 해야 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 우리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지난 2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밀루임에 참여하며 서로 연결됐어요. 저는 220일, 제 아들들은 400, 500일 밀루임에 있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거기서 모든 사람을 만나게 돼요. 모두가 카키색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를 한 민족으로 단합하게 해줘요. 한 사람은 텔아비브 출신, 다른 이는 언덕 꼭대기, 또 다른 이는 네게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과 국가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가자지구의 모든 집에는 예루살렘 사진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말카 플라이셔도 있었고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저는 10월 7일 이후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한 이스라엘 주류 대화에서 적어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봤어요. 그곳 공동체가 전투에 불균형적으로 많이 참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사한 군인의 수에서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10월 7일 이전에는 중도 좌파 세속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한데 묶어서 생각하곤 했어요. 그냥 다 같이 저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죠. 제 생각에 10월 7일은 이스라엘 중도 좌파 사이에서 대화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공동체는 달라.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군대에도 복무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는 이른바 평화를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를 포기하려는 의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환상은 깨졌고 가자 지구는 우리가 땅을 내줘도 평화를 얻지 못함을 증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정착촌을 공개적으로 더 기꺼이 지지하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엔 심지어 지지자들도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서만 조용히 생각을 숨겼어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기억을 잊지 않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 할까요? 저도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사마리아에서 보안 가이드 투어를 하기 전까지는 전략적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9km라는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올라가서 헤르칠리아 집이 보이니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스라엘 대중 속에 계속 남겨두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민간인들을 계속 지지할 수 있을까요? 곧 선거가 다가오니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재선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의 주요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10월 7일 이 많은 것을 바꿨고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유대와 사마리아에 사는 우리조차도 예슈빔에서 일어나는 테러 공격이 너무 두려웠어요. 아무리 상상해도 10월 7일의 끔찍한 모습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인질들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남편들을 잃고 아버지들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빨리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의 선함, 좋은 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우리 정치인들, 우리 총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단지 잘못된 점이나 나쁜 점만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이고 한 민족으로 단합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멋진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시온주의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알겠어요.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요. 그녀가 그리고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저한테 화를 낼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하러 여기 왔어요. 제 딸이 캠프에 갔는데 그곳 친구들 중 많은 아이들이 에프라트 출신이고 자주 모여요. 그리고 저는 항상 딸을 거기에 데려가는 게 두려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그래요. 심지어 지난주에 샬빈에서 만났을 때도 혼자 운전해서 가는 게 긴장됐어요.
저는 항상 당신 같은 분들을 보며 콜라카부드라고 해요. 그렇게 중요한 곳에서 용기 있게 사는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알다시피 캐나다에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 콜라카부드, 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곳에 살고 있구나. 그렇죠?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렇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어머니로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들의 가치관, 정체성, 한우카 이야기, 그리고 여기가 실로라는 점에 집중하는 거죠. 당신과 남편 모두 그 부분에 동의할 거라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엄마잖아요. 유대인 엄마가 가족 내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분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비극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로서 항상 아이들을 걱정하며 불안해요. 아이들이 캠프나 학교 스쿨버스를 탈 때 정말 걱정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방에 가둬두고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혹시 아이가 숨이 막히진 않을까? 햇볕에 화상을 입진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건 유대나 사마리아에 사는 것과 무관해요.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테러가 있었거나 무슨 일이 있었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유가 있어 게이트 커뮤니티에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가 하는 일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한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이 용기와 힘을 줘요. 신과 자신의 일을 믿는 것 모두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익숙해져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테라비브에 운전해서 갔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길을 잃을까 봐 걱정됐고 내비게이션을 써도 주차할 곳을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테라비브 운전이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긴급 전화번호도 알게 돼요. 911이 아니라 1208이에요. 그리고 그냥 익숙해지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돼요. 아일리로 이사한 후 처음 라말라를 운전해 지나갔어요. 노란 선을 따라가면 길을 잘못 들지 않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운전 중에 땀을 많이 흘렸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 둘이 그 길로 갔을 때 일어난 일 우리가 봤죠?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비슷해요. 점점 길과 운전법을 알게 되고 음악을 들으며 그게 내 삶이 돼요. 세상 어디에나 위험은 있어요. 어디에나요. 어디에 살든지 나름의 어려움이 있죠. 미국에 산다고 해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지 말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해 마세요. 맨해튼 거리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걸 듣고 누가 칼로 찌를까 봐 무서웠어요. 맞아요. 어디에나 위험이 있지만 자신이 믿는 삶을 살 때 정말 그래요. 우리는 유일한 유대인 국가와 성경적 중심지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침에 일어날 힘을 주고 제 아이들을 키울 힘을 줘요. 아이들에게 키스를 해주고 브라카 축복을 해줄 수 있게 해줘요. 학교에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의 결혼한 두 자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살기로 선택했어요. 한 부부는 사해 근처 요르단 계곡에 예슈브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부부는 인근 언덕에 정착 중입니다. 그곳은 기바드 하랄이라 불리며 제 딸은 곧 헤브론 남쪽 카르멜에 예슈브를 세울 예정이에요. 한 달 후면 미스라트 하셈. 그들은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든 뭐 하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삶 일부예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많은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커피와 차, 케이크를 내오고 화장실도 청소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왜 여기서 사는지 이해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해를 돕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아이들은 우리 삶과 나라를 모르는 이들 앞에서도 자랑스러워해요. 즉, 당신 집은 같은 종교가 아닌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고 하신 거죠. 혹은 대부분 그렇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올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버스를 타고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희는 거실이나 뒷마당이 그런 질문에 답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 꼭 갈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흥미로웠고 1시간 더 질문하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직접 가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꼭 오실 거죠. 제가 우리 집이랑 실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와이너리에도 데려갈게요. 이제 테루아가 완벽해요. 고도가 높고 낮엔 덥고 밤엔 서늘하며 계단식 토양도 있어요. 볼거리 아름다운 것도 많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니 좋은 말이나 긍정적인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셔서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